반갑습니다. 이 단원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의 마지막 단원에 들어왔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그 중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난 이후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제의 식민 통치 정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입니다. 이 두 가지를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일제의 식민 통치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조선 총독부, 두 번째 헌병 경찰제, 세 번째 조선 태영령입니다. 그리고 일제의 경제 수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혹독하게 식민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의 식민 통치 중에 조선 총독부에 관해서 알아보죠. 일제의 식민 통치는 191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복궁 앞에 조선 총독부를 건설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경복궁은 우리 왕과 신하들이 모두 모여서 조선의 정치를 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조선 총독부를 경복궁 앞에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경복궁의 여러 건물을 훼손했고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어요. 조선 총독부 건물이 없다면은 백성들이 경복궁을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조선 총독부가 가림으로써 우리 민족 의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조선 총독부 건물이고요. 초대 통독 입니다. 자, 입법, 사법, 행정, 군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고, 일본인들은 조선 총독부의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었고, 친일파는 보좌역, 앞잡이로 식민 지배에 이용하였습니다. 이 친일파는 이제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일제의 식민 통치 중 헌병경찰제 살펴보겠습니다. 헌병경찰제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약간 군인같이 생겼죠.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었다는 말입니다. 헌병경찰제를 실시하여서 강압적인 통치를 하였고요. 헌병경찰이라는 것은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였고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칼을 차고 수업에 임하게 했고요. 제복을 입고,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뭔가 교육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강압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 조선 태영령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금지시켰습니다. 독립협회에서 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족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신문에는 우리의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독립하자는 의지를 담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국운동단체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였고 고문하는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굉장히 얌전한 고문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문이 이 당시에 많이 이루어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서대문 형무소인데요. 체포된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받다가 많이 죽은 장소입니다. 살아남아도 감옥에 갇혀서 질병에 얻게 되고 중노동을 해야 되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 태영령이라는 것은 한국인은 재판 없이 태영을 가한다는 명령을 내려서
재판이 없어도 고문을 할 수 있고 하는 교과서 88쪽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 중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거는 일제의 경제수탈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토지의 가격, 모양, 크기를 정해진 날짜까지 어떠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 기관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기에는 신고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고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미처 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빼앗았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요. 그리고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되팔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 땅에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더 이상 우리 조선인의 토지가 아니라 일본인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싼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지었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총독부로부터 넘겨받은 토지를 일본인에게 싼 값에 되팔아 일본인의 한국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회사 자체가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짓는 형태별 비율을 살펴보죠. 자, 지주의 비율이 아주 작습니다. 땅 주인은 엄청 소수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가졌다는 얘기죠. 자, 자신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비슷하네요. 자신의 토지와 빌린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금 줄어들고, 그런데 빌린 토지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이후에 3%의 지주가 경작지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소작농이 77%에 이르렀습니다. 소작농은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냥 빌릴 때 가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빌린다는 돈을 내야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은 쌀의 생산을 늘리는 정책이에요. 얼핏 보면은 괜찮은 정책인 것 같은데 면밀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쌀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일본 품종을 우리 땅에다가 심었어요. 일본 품종은 물이 조금 많이 필요한 품종인데, 저수지와 논밭으로 보내는 물길을 만들고 많은 비료를 사용해서 생산량을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늘어난 쌀 생산량보다 많은 양의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어요. 이 말은 쌀의 생산량은 늘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늘어난 쌀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더 적은 쌀을 가져가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래서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항구에 쌓아놓은 조선의 쌀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산미증식 계획은 농토가 일본보다 많은 우리나라에서 쌀을 길러서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 만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공업화되면서 농업 인구가 줄어들었고 쌀값이 폭등하여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실시한 것이고요. 막대한 양의 쌀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조선은 쌀 부족으로 만주산 좁쌀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제 수탈 정책을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을 어떠했는지 살펴보면, 일단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 이후에 농민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리게 되고요. 도시로 나온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의 공장이나 회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저금 임금을 받으며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12시간 뭔가를 진득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 빈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날품을 팔거나 구걸로 먹고 살았다는 것.
토막집에서 살았어요. 땅을 팔고 가만히 등을 엮어서 만든 움막집인데 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그리고 1936년 서울 인구 약 60만 명 중에 토막민은 11만 명에 이르렀고요.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는 조선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주나 연해주는 우리 조선 땅이 아니라 저기 중국에 있는 땅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26년 간도 지방의 조선인 가구는 52,882호, 중국인 가구는 9,912호. 우리 중국 인구보다 조선인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일시정지해 놓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은 다음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과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를 적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만납시다.